안녕하세요. 저는 앨리스의 유윤재라고 하고요. 저희 앨리스는 국내에서 디파이 프로젝트를 지금 만들고 있고 이번 주에 런칭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하려는 건 이더리움의 토큰들 기반으로 해가지고 EVM 환경에서 이제 다이 저축 대출 서비스를 제공할 예정에 있어요. 그래서 우선 뭐 간단하게 소개를 드리자면 저는 2015년에 이더리움이 나오려고 했을 때 좀 블록체인에 관심이 생겨가지고 그때 뭐 비트코인 관련 스터디를 하면서 이제 계속 관심을 갖고 있다가 작년부터 본격적으로 블록체인 쪽에 프로젝트를 시작을 해서 지금 하고 있고요. 이더리움 위에서, 그러니까 이더리움이라는 플랫폼 자체가 뭐 탈중앙성을 지킨다는 그런 원칙을 굉장히 잘 구술을 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 입장에서는 그런 철학이랑 잘 맞아서 이더리움 기반으로 대출과 저축 서비스를 제공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제목에 보시면 신뢰가 필요 없는 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 신뢰가 필요 없다라는 게 저희가 생각하는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 중에 하나예요. 그러니까 신뢰가 필요 없다라는 게 디센트럴라이즈와 맞닿아 있다라고 생각하는데 관련된 내용을 이제 위주로 제가 설명을 드리려고 합니다. 디파이라고 하면 아까 다른 분들도 굉장히 잘 설명을 해주셨는데 여러 가지 분야가 있겠죠. 그래서 뭐 대출 같은 이런 뱅킹 쪽도 있을 거고 증권이나 아니면 파생상품이나 뭐 여러 가지 분야가 있을 거예요. 근데 그 중에서 저희는 가장 원시적인 그리고 그렇지만 가장 중요한 이제 뱅킹 즉 은행업 쪽을 탈중앙화된 방향으로 구현하는데 집중을 하고 있습니다. 일단 뱅킹의 역사에 대해서 간단하게 짚고 넘어가자면 11세기에 이탈리아에서 교역이 활성화되면서 그때 은행업이라는 게 처음에 등장하기 시작을 했고 처음에 등장했던 이유 자체가 다양한 화폐의 교환 필요성 때문에 였습니다. 즉 여러 가지 국가에서 각자 다른 화폐를 쓰고 있었는데 이탈리아와 같이 교역이 활성화된 곳에서는 여러 가지 화폐가 거래가 됐어요. 그래서 은행업이 등장하기 시작을 했는데 작년부터 시작된 ICO 붐으로 다양한 화폐들이 거래가 되기 시작하면서 올해 디파이까지 이렇게 오게 됐다는 점에서는 굉장히 유사한 점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뭐 뱅크라는 용어 자체는 이탈리아어로 벤치를 의미하는 방코에서 유래를 했고 그래서 뱅코라는 그런 이더리움 기반의 다른 유동성 공급 프로젝트도 존재하는 거고 처음에는 그래서 이 뱅킹이라는 게 화폐를 보관하는 데서 시작을 했어요. 여러 가지 화폐들을 보관해주고 그에 따라서 이자를 받고 뭐 대출해주고 이렇게 시작을 했는데 이제 화폐를 직접적으로 다루지 않고 즉 보관해놓고 그에 따른 차용증이나 이런 쪽으로 신용이라는 개념이 등장하기 시작하면서 최근에 우리가 알고 있는 그런 금융까지 오게 됐습니다. 그래서 뱅킹에 어떻게 작동하는가를 간단히 살펴보면 우선 저축이 있겠죠. 저축이 이제 가장 중요한 부분이라고 할 수 있는데 뭐 결국에는 사람들이 남는 돈을 이제 모아가지고 그를 통해서 예대차를 이용해서 금리를 매기는 게 이제 뱅킹이기 때문에 결국 사람들이 사용하지 않는 돈을 모으는 게 저축이라고 할 수 있고 이렇게 모인 돈을 가지고 그 돈이 필요한 곳들에다가 사회적으로 의미가 있게 분배해 주는 것이 대출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단순히 대출이라는 게 돈이 필요하면 돈을 뭐 땡긴다 뭐 이런 개념이라기보다는 사회적으로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는 즉 일종의 공공재 역할을 하고 있는 것이 바로 뱅킹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사용되지 않은 돈을 모아서 사회에서 유용하게 사용될 수 있도록 분배를 해주게 되고 아까 발표해 주신 그 유동성의 공급 측면에서도 맞닿아 있는 부분이 있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를 통해서 결국에 경제가 성장할 수 있는 레버리지 효과를 지니게 되죠. 왜냐하면 만약에 이런 신용 즉 대출 개념이 없다면 모두가 본인이 갖고 있는 돈만 사용하게 될 거고 그러면 뭐 크게 자금을 들여가지고 사업을 하거나 뭐 이런 활동을 못하게 되니까 당연히 그만큼 경제 성장이 활발하지 않을 거다라고 예상할 수가 있겠습니다. 하지만 이 신용과 대출이라는 개념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직접 내가 갖고 있지 않은 돈을 일종의 투자를 받거나 아니면 빌리거나 이런 식으로 해서
조금 더 큰 사업을 하거나 다양한 경제 활동을 할 수 있는, 즉 경제 활동의 촉매제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근데 저희가 왜 굳이 이 뱅킹을 탈중앙하려고 했냐면, 전통적인 일단 그러니까 세이빙이랑 론 두 개를 각각 살펴볼 텐데, 전통적인 저축, 즉 은행들이 다루고 있는 저축에서 저희는 몇 가지 문제점들을 보게 됐어요. 일단 첫 번째는 다들 너무 잘 아시다시피 2008년부터 시작된 글로벌 경기 침체로 인해서 저축이라는 행위 자체가 좀 의미를 상실을 했다라고 볼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 70년대, 80년대 같은 경우에는 미국도 그렇고 우리나라도 그렇고 굉장히 은행에서 높은 금리, 뭐 10%, 20% 정도의 금리를 제공해 줬으니까 이제 그를 통해서 차도 사고 뭐 저축을 통해서 뭐 집도 사고 이런 것들이 가능했는데, 사실상 최근에는 저축을 통해서 돈을 불린다라는 게 불가능한 그런 시대가 됐죠. 그렇게 이제 경기가 침체가 된 상황에서 각국에서는 경기를 살리기 위해서 점점 더 이자율, 그러니까 기준 금리를 낮추기 시작을 했어요. 그렇게 낮추다 보니까 결국에는 마이너스 금리 시대까지 오게 돼서 이제는 더 이상 돈을 맡기면 그에 따른 수수료를 받는 게 아니라 오히려 돈을 맡기는 거에 대한 대가를 지불해야 되는 그런 상황까지 오게 됐습니다. 즉 한마디로 얘기하면 전통적인 저축은 더 이상 의미를 상실을 했다. 이제 저축을 통해서 뭐 내 집 마련을 하거나 그런 것들이 서민들에게는 불가능해졌다. 점점 더 빈부격차는 커질 것으로 예상이 되고, 그 상황에서 점점 더 소외받는 계층들이 많아질 것이다라는 걸 저희는 문제점으로 생각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다음엔 전통적인 대출 쪽에서 문제점, 저희가 집은 문제점들을 살펴보자면, 우선 신용평가 제도의 불합리함이라고 돼 있는데, 뭐 합리적이라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을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국가에서 정한 거고 모두의 동의를 얻어서 정한 거다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 뭐 이더리움이나 이런 블록체인이 가져온 혁신 중에 하나는 일종의 중앙화된 누군가 통제하는 것이 아니라 일원이라면, 즉 플레이어라면 누구나 참여를 해가지고 의사결정 과정에 참여할 수 있다라는 건데, 사실상 뭐 소시민이 이런 신용평가 제도를 어떻게 결정하는지를 과정을 알고 그에 참여해가지고 본인들한테 조금이라도 유리한 방향으로 의사를 행할 수 있는 방법이 현실적으로는 없다라고 저희는 봤어요. 그래서 정부의 정책에 의해서 일방적으로 신용평가가 제도가 정해진다라는 거고, 직접적으로 경험을 저는 개인적으로 했기 때문에 조금 더 문제점이라고 생각을 했는데, 저는 이제 여러 번의 창업을 하면서 일종의 대출이라든지 이런 식으로 좀 그런 금융을 많이 활용을 했습니다. 좋게 말하면 활용을 한 거고, 뭐 나쁘게 말하면 이제 신용 등급이 낮아진 거죠. 근데 낮아지면 낮아질수록 점점 더 좋은 돈을 빌리기는 힘들어지고 더 악조건이 반복이 되는 상황을 직접적으로 제가 개인적으로 경험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이게 정말 뭐랄까 건전한 금융이 이루어지려면 그렇게 낮은 계층에 위치한 사람들도 구제를 받을 수 있어야 되고, 어쩌면 동등한 조건에서 경쟁할 수 있어야 되는데 점점 더 불리한 조건으로 빠질 수밖에 없는, 즉 구조적으로 약한 사람은 더 약해질 수밖에 없는 그런 것들을 경험하면서 이제 신용평가 제도의 불합리함에 대해서 생각을 해보게 됐었고, 그 다음에 이제 은행들의 단기 수익 추구라고 돼 있는데, 우리나라면 은행, 해외는 이제 인베스트먼트 뱅크라고 해서 금융회사들인 거죠. 그들이 점점 더 월가에서 이제 점점 더 복잡한 금융 상품들을 제공하면서 일반 서민들은 뭐 10페이지, 20페이지 되는 조항들을 다 읽어볼 수도 없고 읽어봐도 이해를 할 수 없는 그런 금융 상품들이 점점 많이 나오고 있어요. 그리고 그런 것들을 영업을 통해서 판매를 하고 있고, 결국에는 처음에는 이제 그런 금융 상품들이 좋은 것처럼 보여서 가입을 했다가도 나중에는 결국에 그런 뭐 어마어마한 부담이 돼서 다시 돌아온다거나, 아니면 어떤 독소 조항 때문에 불합리한 그런 상황에 놓인다거나,
일종의 뭐 2008년에 글로벌 경기 침체가 시작된 원인도 이러한 것 중에 하나라고 할 수 있겠죠. 즉 CDO를 통한 그런 이제 모기지 대출을 해주게 됐는데, 그런 대출 과정에서 이제 누구나 예를 들어 충분한 신용을 가지고 있는 사람 있지 않은 사람들을 나눠줬다가 나중에는 그 부담들이 온전히 다 서민들한테 돌아갔던 그런 사례들을 봤을 때도, 은행들이 예전처럼 장기적으로 많은 자금을 안정적으로 대출을 해주는 그런 방향보다는 단기적으로 많은 금융 상품들을 판매하고 그걸 통해서 많은 수익을 챙기는 그런 방향으로 점점 더 변모를 하고 있다 보니까 금융이라는 게 잘 아는 사람들은 잘 활용을 할 수 있지만, 그렇지 않은 사람들은 점점 더 조금 더 혜택을 보지 못하는 그런 방향으로 많이 바뀌어오고 있다라고 생각했습니다. 네, 그래서 방금 말씀드린 게 또 정보의 비대칭성이랑도 상관이 있기 때문에 은행들이 점점 더 높은 금리만 추구를 하면서 그에 대해서 정확히 고지해주지 않는 그런 상황들이 많이 발생했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디센트럴라이즈드 뱅킹을 구현을 하려고 하고 있고, 이 디센트럴라이즈드 뱅킹이라는 게 방금 말씀드렸던 그런 모든 문제점들을 완벽하게 해결해 줄 수 있다라는 의미는 아닙니다. 하지만 그 중에서 일부분 더 나은 대안을 제시할 수 있다라는 거고, 첫 번째의 특징은 일단 스마트 계약에 의한 이행이라고 해서, 저희가 얘기하는 디센트럴라이즈드 뱅킹은 뭐 중앙 서버와 블록체인이 결합된 그런 하이브리드적인 모델이 아니라 모든 트랜잭션이 온체인에서 일어나는 스마트 계약에 의해서 작동하는 메커니즘을 의미를 하고요. 큰 특징 중에 하나가 공동 출자, 공동 이익 추구라는 것이 있습니다. 즉 은행 같은 경우에는 출자의 개념에 해당하는 저축 같은 경우에 일반 사람들이 은행의 상품에 가입을 하는 거죠. 그리고 그에 대해서 이자를 지급하는 건데, 디센트럴라이즈 뱅킹 같은 경우에는 내가 공동으로 이제 저축을 하는 동시에 일원이 되는 겁니다. 그 프로토콜의 일원이 되는 거기 때문에 그를 통해서 내가 의사 표현도 할 수 있게 되고, 만약에 내가 나의 마음에 들지 않는 정책들이 변경이 되려고 할 때 그를 거부할 수도 있는 그런 수단이 생기기 때문에, 그냥 단순히 돈을 출자하고 나중에 이자를 지급받는 이런 수동적인 상황이 아니라 능동적으로 나의 권리를 이제 피력할 수 있는 그런 구조라고 할 수 있고요. 합리적 저축 대출 이자라고 돼 있는데, 이게 은행들 입장에서는 사실상 대출 이자를 많이 받으면 많이 받을수록 좋겠죠. 하지만 그렇게 할 수 없는 이유가 정부의 규제 때문인 건데, 애초에 돈을 빌리는 사람과 돈을 빌려주는 사람 사이에 인센티브가 일치하지 않기 때문에 이런 규제가 필요했던 겁니다. 하지만 디센트럴라이즈 뱅킹에서는 돈을 빌려주는 사람과 돈을 빌리는 사람 모두 공동의 프로토콜 위에서 같은 이제 표를 가지고 의사를 피력할 수 있기 때문에 어떤 중앙화된 단체가 일방적으로 이유를 책정하고 그에 따라서 수익을 많이 가져가고, 이런 행태 자체가 불가능해지게 됩니다. 그러니까 반드시 블록체인으로 구현한다고 해서 이렇게 된다라는 뜻은 아니지만, 저희가 지향하는 디센트럴라이즈 뱅킹은 이러한 모습이다라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저희의 앨리스의 계약에 대해서 간단히 다이어그램으로 그림을 나타내자면, 일단 왼쪽 끝에는 유저가 있는데, 이 유저는 돈을 일종의 저축하는, 즉 빌려주는 역할을 담당하게 됩니다. 그래서 왼쪽 끝에서 이제 유저가 다이를 세이빙 컨트랙에다가 지급을 하게 되면 1할 이자가 쌓이게 되고요. 스마트 컨트랙 자체가 언제든 출금할 수 있는 게 보장이 되기 때문에, 나는 하루의 이자만을 취하겠다 그러면 다음 날에도 언제든지 바로 저축을 해지할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저축한 금액은 펀드 계약으로 들어가게 돼요. 이 펀드 계약에 있는 금액은 어떤 누구도 마음대로 꺼낼 수 없다라는 게 로직으로 스마트 계약으로 보장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심지어 관리자인, 배포자인 저희조차도 여기에 있는 펀드는 절대 임의로 건드릴 수가 없습니다. 이렇게 펀드에 모아진 공동의 자금은
론 컨트랙을 통해서 대출이 되어 있는데 이 대출이 될 때는 사용자가 다이를 받게 됩니다. 즉 다이를 저축하고 다이를 받는 구조인데 저희가 왜 다이를 선택을 했냐면 일단 지금 나와 있는 컴파운드나 달마와 같은 기존에 있던 랜딩 프로토콜 같은 경우에도 가장 수요가 많은 쪽이 다이였기 때문에 일단 처음에 다이로 시작을 했던 거고 이렇게 다이를 빌릴 때 사용자는 담보를 제공을 해야 됩니다. 담보라는 거는 메이커에서 이더와 같은 역할을 하는 건데 일종의 그러니까 말 그대로 담보이기 때문에 만약에 사용자가 디폴트 상황에 처해지거나 아니면 담보의 가격이 너무 낮아지게 된다면 그 즉시 청산에 돌입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밑에 보시면 리퀴데이터 컨트랙이라고 되어 있는데 여기에서는 리퀴데이터 컨트랙이 만약에 청산 작업에 돌입해야 될 그런 론이 있으면 해당 론에 대해서 모기지를 지급받고 다이를 다시 돌려주는 식으로 작동하게 됩니다. 이에 대해서는 자세히 다음 페이지 설명을 드릴 거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저축을 하는 사람들 입장에서는 언제든지 출금할 수 있다라는 포인트인데 이 포인트가 스마트 컨트랙에 의해서 보장이 되기 때문에 저희를 믿지 않아도 되는 첫 번째 수단으로 작동할 수 있습니다. 대출도 마찬가지로 저축이랑 마찬가지로 1할 단위로 이제 이자가 계산이 되기 때문에 만약에 내가 이틀만 돈을 빌리고 다시 갚고 싶다 그러면 언제든지 자유롭게 갚을 수가 있고 대신 이제 담보랑 이자율 그러니까 원금과 이자율 사이 관계에서 마진 비율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비율이 뭐 예를 들어 150%, 200%라는 비율이 있기 때문에 그 비율에 해당하는 다이만 빌려갔다 나중에 똑같은 비용만 다시 갚게 되는 구조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스마트 컨트랙에 의해서 자동으로 모든 게 이루어진다라고 했을 때 많은 분들이 그러면 어떻게 구체적으로 이자율이 결정되는지에 대해서 질문을 많이 하시는데 일단 저축 이자율 같은 경우에는 일단 저축 이자율 같은 경우에는 먼저 저희가 FT, FB, FA라는 수치 설명을 드릴게요. FT는 뭐냐면 전체 자금, 즉 저희가 모은 전체 자금을 의미하는 거고 FB는 그 중에서 얼마만큼이 대출이 됐는지 그리고 FA는 대출되지 않은 나머지 금액인데 FT분의 FB라고 해서 전체 자금 중에서 지금 대출이 된 비율이 높아지면 높아질수록 저축률이 높아지게 됩니다. 그래서 즉 남아있는 자금이 줄어들면 줄어들수록 저축률이 높아지게 되는 거고 반대로 남아있는 자금이 적으면 적을수록 저축률이 낮아지는데 어느 순간이 되면 저축률이 완전히 이자율이 완전히 0%가 되는 그런 때가 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시점 이전에 이미 대출은 현실적으로 뭐 1%나 0.5% 수준이 됐을 때 다른 옵션들에 비해서 너무 낮은 혜택만을 제공하기 때문에 언젠가는 저축이 멈추게 되는 순간이 올 거고 이를 통해서 저희는 저희의 뱅크런을 막을 수 있는 일종의 하나의 장치로 작동하게 되고요. 지금 이 자료가 사실 저희가 최종 자료가 아니라서 약간 수정이 있어야 되는데 원래는 이 그래프가 이게 아니라 이쪽으로 이렇게 그려지게 됩니다. 그래서 대출 이자율 같은 경우에는 남아있는 자금이 점점 적으면 적을수록 대출 이자율이 높아지게 돼서 플레이어들로 하여금 자금이 남아있는 자금이 적으면 적을수록 더 대출을 하지 않도록 하는 그런 인센티브로 작용하게 됩니다. 그 청산에 대해서는 어떻게 작동하냐면 여러 개 이렇게 론들이 있을 때 중에서 어떤 론이 지금 리스크 상태에 있는지를 누구나 볼 수가 있어요. 스마트 계약에 공개가 다 되어 있기 때문에 누구나 어떤 론이 지금 위험 상태에 있다, 즉 모기지의 가치가 충분하지 않다는 걸 볼 수가 있게 되고 만약에 사용자가 이에 대해서 모기지 청산 작업에 누구나 참여할 수 있게 됩니다. 근데 왜 굳이 사용자가 참여해야 되느냐에 대해서는 이 모기지에 해당하는 자산을 시중가에 비해서 더 저렴하게 구입을 할 수가 있다라는 거에서 인센티브가 있고 이를 통해서 어떤 중간자가 중재를 하지 않더라도 청산 작업이 자연스럽게 일어날 수 있는 그런 구조로 설계가 되어 있습니다. 사실 저희가 더 강조해서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지금부터인데 뭐 크립토를 기반으로 해서 여러 가지 다른 그런 랜딩
아티클도 많이 나와 있는데 왜 굳이 뭐 저희가 더 나은 점이 있느냐라고 했을 때 저희는 일단 거버넌스를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블록체인을 포함한 대배 거버넌스의 유형을 크게 네 가지로 나눠 보자면 네 가지 정도가 있을 것 같아요. 첫 번째는 자비로운 독재자 유형이라고 해서 예전에 마치 사토시 나카모토가 있었던 시절의 비트코인을 떠올리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한 명의 강력한 리더십을 가진 하지만 선량한 사람이 있을 때 그 개발자가 모든 걸 결정하는 구조. 그 다음엔 코어 개발팀, 마치 요즘에 이더리움과 같은 구조, 비트코인 같은 구조고, 그 다음에 열린 거버넌스라고 해서 뭐 스테미처럼 누구나 거버넌스에 참여할 수 있는 권한은 있지만 그렇다고 해서 만인에게 열려 있지 않은 그런 구조고, 마지막으로 온체인 거버넌스라고 해서 스마트 계약 위에서 뭐 투표라든지 이런 방식으로 거버넌스가 이루어지는 방식을 얘기하는데, 여기서 중요한 건 가장 위에서 아래로 내려올수록 점점 더 개방이 되어 있고, 그리고 트러스트가 필요 없다, 신뢰가 필요 없다라는 장점이 있습니다. 반대로 밑으로 내려오면 내려올수록 점점 더 비효율적으로 변하겠죠. 왜냐하면 한 사람이 모든 걸 결정하는 것에 비해서 다양한 사람들이 다양한 이제 각기 다른 인센티브를 지닌 각기 다른 사람들이 거버넌스를 통해서 결정하는 것은 큰 차이가 있겠죠. 저희도 궁극적으로 지향하는 것은 온체인 거버넌스 방식으로, 즉 다오화를 통해서 누구나 참여할 수 있는 거버넌스이지만 초창기에는 이렇게 온체인 거버넌스를 구현하기에 저희도 많은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일단은 조금 더 타협안을 찾으려고 노력을 했습니다. 일단 타협안을 말씀드리기 전에 스마트 계약으로 모든 로직을 구현하게 되면 당연히 업그레이더블한 스마트 계약에 대해서 한 번쯤은 생각을 해보시게 될 텐데요. 이 업그레이더블 스마트 계약이라 함은 기존의 이더리움 스마트 계약의 업그레이드가 불가능한 점을 극복을 하기 위해서 나온 솔루션을 얘기를 하고, 제플린 OS 같은 그런 대표적인 프로젝트가 존재합니다. 업그레이더블 하게 스마트 계약을 작성하게 된다면 장점은 버그 수정에 용이하고, 즉 혹시나 발생할 수 있는 취약점이 있을 때 이에 대응할 수 있다라는 거고, 기능 추가에 드는 비용이 절감이 된다. 만약에 업그레이드가 불가능하다면 예를 들어 버전 2 스마트 계약이 나오거나 버전 3가 나왔을 때 사용자들로 하여금 우리 주소가 바뀌었으니까 이쪽으로 접속해 주세요 라고 알리는 그런 많은 노력이 필요합니다. 하지만 업그레이더블 가능하다면 그럴 필요가 없다라는 건데, 이렇게 업그레이더블 가능하게 설계했을 때 문제는 뭐냐면 중앙화된 주체가 핵심 로직을 변경할 수 있다라는 건데요. 아까 보여드렸던 예를 들어서 그 저축, 대축, 이자율 같은 경우에 예를 들어 저희가 마음대로 이자율을 굉장히 높이거나 낮추게 된다면 사용자들은 피해를 보게 되고 애초에 약속이 지켜지지 않는 거겠죠. 그래서 결론적으로 관리자를 신뢰해야 한다라는 문제가 있습니다. 하지만 애초에 비트코인이 탄생한 목적 자체가 누군가를 신뢰할 필요 없이 익명의 다수의 노드들이 참여했을 때 모든 계약이 이행이 된다라는 점인데, 이렇게 업그레이더블 스마트 계약을 구현하게 되면 거기에서 좀 더 멀어지는 거라고 볼 수 있겠죠. 그래서 예를 들자면 저희의 이 계약들을 어뷰징을 할 수 있는 방법, 즉 업그레이더블 하게 설계를 만약에 했다면 어뷰징을 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데, 첫 번째로 우선 저희가 저축을 통해서 큰 규모의 자금을 확보를 합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계약 업그레이드를 통해서 위드로우를 금지, 즉 사용자들이 더 이상 출금을 할 수 없게 막아버리고 자금을 인출을 못하게 만들어 버릴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업그레이드가 가능하기 때문에 어떤 로직이든 수정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건데, 그 다음에 관리자의 계좌로 모든 자금을 인출하는 뭐 예를 들어 하하하 이런 이제 로직을 추가한 다음에 실행하게 되면 아무의 동의도 얻지 않고 관리자가 임의로 모든 자금을 탈취해 가지고 빠져나갈 수 있다라는 거죠. 이렇게 되면 그냥 계약 배포자는 유익이 잠적하더라도 아무도 이에 대해서 뭐 제재를 할 수 없다라는 문제가 존재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시나리오를 생각해 보자면 우선 뭐 10% 이하의 굉장히 저렴한 이자로 많은 대출을 고객을 유치를 합니다. 그 다음에 계약 업그레이드를 통해서 대출 이자를 예를 들어서 100%로 갑자기 상승을 시키는 거죠. 그럼 고객들은 고리대금을 지불하지 않으면 원래 담보로 잡아놨던 암호화폐를 잃어버리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울며 겨자 먹기로 지불을 하던가 아니면 담보를 잃어버리게 되겠죠.
이래서 뭐 맥시멀하게 원금을 2회로 불린 계약 배포자가 유의하게 잠적을 하더라도 사용자들은 이에 대해서 아무런 제재를 할 수 없다라는 건데요. 이런 식으로 업그레이드업을 하게 스마트 계약을 작성하게 된다면 많은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라고 저희는 생각을 했기 때문에 업그레이드업을 하지 않고서라도 저희를 믿을 수 있는 그런 방법을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이렇게 신뢰가 필요 없는 시스템을 트러스트 리스트 시스템이라고 부르는데, 트러스트 리스트한 시스템, 즉 저희의 계약이 이 시스템의 범주에 들기 위해서는 자금이 인출이 되는 게 보장이 일단 첫 번째로 돼야 된다는 게 조건입니다. 즉 저희 시스템에 자금을 예치한 누구라도 원하는 시점에 언제든지 자금을 인출할 수 있을 것이 보장이 돼야 되고, 이 로직은 절대 수정이 안 된다라는 게 스마트 계약상에 보장이 되어 있어야 됩니다. 근데 이제 또 두 번째 요구사항은 이 로직은 수정이 안 돼야 되지만 그게 아니라 기능이 추가되거나 기존에 어떤 문제가 있는 버그가 있는 로직을 수정한다거나 이런 유지 보수는 또 가능해야 된다라는 거고, 한편 관리자의 권한은 최소화되어야 해서 예를 들어서 자금 출금을 막거나 이자율을 상승시키는 등 이런 핵심 로직을 수정할 수 없다라는 거고, 마지막으로 저희의 요구사항은 뭐였냐면 다오로의 전환이었습니다. 그래서 관리자의 존재는 일단 처음에 다오를 만들기에는 많은 리소스가 필요하고 저희가 믿을 수 있는 검증인들이 처음에 홀더들이 필요하기 때문에 우선은 관리자의 모델로 갖다 나중에 다오를 전환할 건데 이 범주에도 맞아 떨어져야 된다라는 거였고요. 네, 그래서 마지막 페이지는 이제 디폴트 오너라고 해서 저희가 앨리스에 도입한 개념인데, 이게 솔리디티 스마트 컨트랙에 보면 오너블이라는 그런 개념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관리자만이 어떤 로직을 실행할 수 있다라는 거고, 아까 말씀드렸던 업그레이더블 스마트 계약 같은 경우에도 관리자만 업그레이드 할 수 있다라는 게 이 오너블로 다 컨트롤 되는데, 저희가 만든 디폴트 오너 같은 경우에는 관리자가 등록할 수 있는 것까지는 동일합니다. 즉 관리자가 업그레이드 로직을 온체인에다가 등록을 하게 되는데, 등록을 했을 때 바로 실행이 되는 게 아니라 업그레이드 공지가 된 후 7일 후에, 최소한 7일 후에 실제로 로직이 변경이 된다라고 되어 있는데요. 이 부분은 마치 뭐 비트코인이나 이더리움 같은 경우에 하드포크를 할 때도 바로 진행이 되는 게 아니라 여러 사용자들 간의 노드 간의 협의를 통해서 시간이 지나고 나서 실제로 모든 로직이 변경이 되는 것과 유사하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중요한 게 뭐냐면 이렇게 7일 후에 로직이 변경이 되기 전까지 사용자들은 언제든지 자금을 출금할 수 있다라는 건데, 결국에는 이 앨리스라는 디파이 같은 경우에 사용자들이 자금을 넣고 그에 따라서 신뢰성 있게 뺄 수 있다는 것만 미리 보장이 되면 되기 때문에 저희가 예를 들어서 악의적인 로직을 가진 그런 업그레이드를 만약에 온체인에 등록하게 된다면 모든 사용자는 그 내용을 다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예를 들어서 갑자기 저희가 대출 이자를 20%로 올린다, 이런 로직을 만약에 등록하게 된다면 사용자들은 그 사실을 일단 인지를 하게 되고 7일간의 시간 내에 본인들의 자금을 다 인출해 나갈 수 있는 거죠. 그렇게 되면 만약에 모든 사용자가 자금을 다 인출해 나가게 되면 저희는 더 이상 이 서비스를 유지를 할 수가 없게 되는 거고, 그러면 저희 입장에서는 손해가 되는 거겠죠. 그러니까 저희의 프로핏을 더 극대화하기 위해서는 그런 악의적인 로직이 애초에 등록이 되면 안 된다라는 건데, 혹시라도 저희를 믿지 못해서 이런 일이 일어난다 하더라도 사용자들이 출금할 수 있다라는 거기 때문에 사용자는 결론적으로 자금을 맡겨놓고 혹시나 관리자가 내 자금을 빼갈까 안 빼갈까를 걱정할 필요 없다라는 거고, 초기에 맺어진 계약이 그대로 이행될 것임이 보장이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런 개념을 통해서 저희는 트러스트 리스한 계약을 작성을 해서 지금 배포를 해놓은 상황이고요. 그래서 이 방법이 뭐 반드시 모든 거버넌스의 해결책이라고 생각하지는 않지만, 적어도 스마트 계약 기반의 어떤 서비스를 할 때 업그레이더블 하지 않다라는 단점과 거버넌스에 있어가지고 중앙화돼 있다라는 그런 문제점 사이에서
선택할 수 있는 하나의 옵션이 되지 않을까라고 해서 저희가 소개를 해드리고 싶었습니다. 네, 제 발표 내용은 이까지이고요. 네, 저희 앨리스라는 서비스이고 이제 앱 서비스입니다. 네, 감사합니다.